직관적으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려면 뭐 인원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한 달에 한 300명 남짓 정도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가 운전고 아이들입니다. 내신은 1, 2학년 팀 선생님들이 하는데 저는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1, 2학년 때는 잘 못 보신, 운전고가 아니면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군데 캠퍼스에 수업하고 있고요. 일산에서만. 제 수업을 파이널을 기준으로 고3은 보통 한 100명 정도, 좀 많으면 120명 정도가 듣는데요. 그 100명 중에 한 3, 40명 정도가 보통 스카이를 진학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애들이 저한테 오는 거겠죠. 그리고 의치대, 서울대, 제가 맨날 거품 물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매년 2자릿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제일 인원이 많은 수강생, 이거보다 중요한 건 가장 상위권 애들이 잘 많이 선택하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중요한 시간이고 어머님들 판단에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한 3등급 이하 아이들은 제 수업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 2등급 아이들은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그 의대 간 아이들하고 서울대 간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 밥을 먹으면 넌 영어를 태어나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내 수업을 왜 이렇게 3년째 듣고 있니? 라고 하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외모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좋아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딱 하나, 상위권 아이들은 나는 당신의 문제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고 하는 짓이 지금도 라페에 있는 그 조그만 사무실 연구실에서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문제 만드는 데 보냅니다. 빈칸, 그러니까 수능에 가까운 고퀄리티의 문제를 하루에 몇십 개씩 만드는 게 제 일이고요. 그걸로 아이들은 2, 3학년 때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좋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제 수업을 듣고요. 그 판단이 안 되는 아이들은 아마 기본기를 다지는 기출문제 푸는 학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고3 때 푸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미 1, 2학년 때 다 풀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든 고퀄리티의 문제를 연습하고 싶은 거겠죠.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을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이따 후반에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화두는 난이도입니다. 제일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 난이도와 맞춰서 그럼 남은 기간을 어떻게 이 귀한 시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팩트고요. 뒤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편견이 개입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6평 때 설명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6평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짧게 요약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6평 설명회 때 좀 과감한 표현을 썼죠.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시험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시험이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라고 말했고요. 제가 18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끔찍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몰랐기 때문에 4%의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기준도 깰 가능성이 높다. 깬 정도가 아니죠. 1.47% 보셨나요? 그러니까 수학을 1등을 맞은 아이들 중에 4명 중에 1명만 영어 1등을 맞았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빈칸을 설명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한글로 설명할 겁니다. 빈칸을 아이들이 왜 틀리는지부터 요거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평가원의 지문을 그대로 한번 한 1분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라고 불리워진다. 이게 평가원에 나왔던 문장의 해석지입니다. 읽으면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 어머니들 표정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지? 라고 할 겁니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냄비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한마디로 온도가 높다,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는 맛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냄비라는 말로 구현되어진 맛의 결정체, 우리 쌍팔년대 부모님들이 수업 들을 때 주어, 동사, 목적보, 과거 분사, 후치, 수식 이 짓 하고 있으면 대학은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국의 냄비가 뜨겁다는 뜻이구나. 맛의 결정체, 숨결의 진수, 맛이 좋다는 얘기군. 그럼 이 글의 논리는 한마디로 온도가 높을수록 맛이 더 좋다는 이 논리입니다. 이거 우리는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죠.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녹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설탕 범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중위권 아이들은 뭐라는 거야 도대체? 라고 아주 짜증을 내겠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보입니다. 녹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설탕 범벅이란 건 뭘까요? 엄청 달다는 얘기죠. 맛이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중국 냄비 맛의 결정체와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나오는 녹았을 때 아이스크림 범벅이란 말은 정확히 뭘까요? 패러프레이징,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빈칸에 선택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각 꺼낸 음식은 대부분의 아이의 반응을 보여드릴까요? 냉장고가 왜 나와 미친 이러고 있죠? 이게 답입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낮겠죠. 이제 빈칸을 맞춰 보시겠습니까? 들어갈 말은 냉장고에서 각 꺼낸 음식은 맛이 덜 강렬하다. 이게 빈칸의 답입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아주 재밌습니다. 10년째 봤습니다. 수능은 20년째 이거만 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고3 때 와서 우와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빈칸을 이렇게 푸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더 신기하다. 19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길래 20년 때 낸 수능 문제를 이제 고3 때 처음 알게 됐니? 이게 다 주구장창 교과서만 쳐외웠던 내신 동네 보습학원의 병폐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설명을 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근데 이거 1년에 몇 문제 안 됩니다. 애들이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다 아는 거지. 만델라 저번에 봤어. 뭐 이러고 풀죠. 그리고 익숙한 걸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수능장 가서 뭐 할까요? 틀리고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같은 문제를 고퀄리티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같은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수십 개씩 푸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교육부와 우리 어머님들, 학생들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죠. 뉴스에 보면 미친 듯이 1년 동안 반복되는 말은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 사교육의 병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없앴답니다. 그럼 너무 쉬워지면 어떡할까 걱정했더니 이 교육부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킬러 문제를 배제하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교육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더라도 문제를 고도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킬러 문항을 없애는데 문제를 고도화한답니다. 귀여우면서 섹시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뭔 말인지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뭔지 아시죠? 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 교육부 장관님은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난 모르겠는데 6편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를. 자, 이 킬러 문항은 아주 단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을 쉽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도화라는 건 선택지를 우리말로 전문적으로 장난질 쳐서 낚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저격받았던 작년, 재작년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분류의 연기법의 상관관계. 과연 환경 결정론이 다윈이즘의 진정한 의미인가? 뭐 이딴 얘기 나옵니다.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수업해야 됩니다. 다방면에 아주 박식해졌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거 공부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해석지를 봐도 도통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되지? 국제고 내신반을 들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연대 논술반을 가야 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문제가 있지요. 이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를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죠.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너 그래서 이거 틀렸니? 아니.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맞추긴 했는데 내용을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떡할지 모르겠어. 라는 게 이게 소위 킬러 문항입니다. 그럼 고도화된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뭐가 나올까요? 아이스크림은 녹았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 엄마 엄청 쉬워. 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었고 이해 술술 잘 됐고 답은 맞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겠죠. 쉽게 말하면 문제가 어려운데 답은 쉬운 문제.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려운 문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이거죠. 이거는 어른들의 말장난이고요. 아이들에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6월과 9월에 놓아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6평은 아마 충격 받으실 겁니다. 6평은 보통 우리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수능에서 절대평가는 보통 몇 %일까요? 우리는 퍼센테이지로 하죠. 절대평가니까 보통 10%를 기준으로 봅니다. 10%를 넘어가면 물수능 쉬운 거죠. 생각해 보시죠.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 이거 거의 2등급이 넘는 거죠. 우리 스카이를 가겠다는 아이가 엄마 나 2등급에 실패했어 이런 일은 없죠. 내신이어도 요거는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10%라면 아이들은 영어는 공부할 필요 없구나. 상위권 아이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 7% 정도가 되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재작년, 요게 작년이라고, 아니군요. 3년 전,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저희 반 애들도 야, 네가 무슨 영어 공부를 하니? 파이널 때 문제풀이나 들어와. 감이 잃지 않게. 그동안 뭐 수학 공부하고 와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 의대 갑니다. 요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야, 이제 방심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거. 영어 안 하다가 영어 때문에 이게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방심하지 마. 라고 했겠죠? 네, 그런데 작년 수능은 4%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수능 맞죠? 불수능이 된 겁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평은 몇 %인지 아실까요? 1.47%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건 뭐, 그죠? 이건 정말, 제가 요런 거는 뭐, 난이도 조절이 쉽지는 않거든요. 비판 정도지만 이거는 욕을 좀 드셔야 되는 일이죠.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친 거죠. 아이들 인생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근데, 자, 6평은 1.7이었고요. 4였고요. 지금 9평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아직 모릅니다. 10%까지는 봅니다. 쉬웠다, 물수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죠. 그럼 수능은 과연 몇 %일 걸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제 능력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뭐는 알 수 있을까요? 이때는 킬러를 없애고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9평은 뭘까요? 킬러를 여전히 없습니다. 고도화도 포기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지문도 쉽고 선택지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상실돼. 이때는 다른 의미로 시험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이번엔 또 다른 의미로 시험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의대가 2,000명이 된다고 해서요. 지금 연고대 또는 서성한 단애들 거의 100% 다 반수할 것 같습니다. 폭발적이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연대 논술 아시죠? 최저가 없기로 유명한 연대 경영을 88대 1을 뚫는 애를 제가 교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연대 논술 보러 시험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교실에 앉아있는 애들 지금 등박에 보면 전부 다 사랑한양대, 성균 유니버시티 다 이러고 있죠. 전부 다 반성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지금 의대 간 아이도 지금 뭐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재수생이 폭등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재수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쉽다면 이거 좋은 일 아니겠죠, 그죠? 이것도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영어를 못 보면 재수합니다. 저는 이유를 압니다. 수학 못 보면 자기가 실력이 부족했다고 하죠. 국어나 영어를 못 보면 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낚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감히 영어 따위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낸다면 더 큰 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은 어려운 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니까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들은 킬러를 버릴까요? 아니면 고난도를 버릴까요?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버릴 수 없습니다.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이 방침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평가원 출제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높으신 분들이 공약으로 사회적 이슈로 그죠 화두를 만들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배제. 제가 6평 때 그때 조금 흥분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보통은 시험이 어려우면 저도 20년을 겪었는데요. 6월이 어려우면 9월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9월이 쉬워지면 다시 수능은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문제를 만들어도 난이도 못 맞춥니다. 아이들이 요거를 어려워할지 조금 어렵게 할까 그럼 와르르 어려워지고요. 조금 쉽게 내면 갑자기 또 100점이 막 수십 명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난이도 조절을 떠나서 아이들은 지금 지난 5년 동안 거의 길게 보면 영어는 공부할 필요 없어, 영어는 공부할 필요 없어를 중학교 때부터 세뇌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조금만 어렵게 내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급격히 반응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퍼센트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게 우리의 화두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정치형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거는 고도화된 문제를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수능 뭐 1%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킬러 문항은 없지만 고도화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시험으로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론은 좀 허무한데요.
제가 매번 이런 설명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은 드립니다만, 결론은 또 원점입니다. 허무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봅니다. 평생에 한 번. 어머님들은 1%에 베팅하시겠습니까? 10%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10%에 한번 베팅해 볼까요? 쉬울 거야. 수학 공부해.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제 생각에 어른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능이 아무리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이건 어른들의 예측일 뿐이고요. 아이들은 인생입니다. 1%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수험생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 쉬울까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킬러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가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아까도 제가 국제고 내신 대비라고 했는데요. 옛날에 운전고도 그랬고요. 아시죠? 부교재에서 내고 외부 지문을 냅니다. 내신에. 그래서 저희가 운전고 내신 대비할 때 요즘은 쉬워졌습니다만 5년 전까지만 뭐 했냐면 부교재가 40개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40개 지문에서 문제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개 원저자 논문의 앞뒤 페이지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걸 다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짓이 그 40개 지문의 논문을 모두 검색해서 요약 정리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이, 운전고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된 겁니다. 5년 전, 10년 전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킬러 문항은 결국 사교육이나 또는 국제고 내신반처럼 많은 지문, 고도화된 지문, 논문들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가능할까요? 마치 국어 못하는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으면 점수 오를 거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한 건 일부 동의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지의 싸움이죠. 선택지. 자, 아까 처음에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냄비, 냉장고에서 가까운 음식. 냉장고를 모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모르는 아이는 없죠. 근데 이 아이들은 착각합니다. 뭐라고? 자기는 틀렸죠.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할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뭐 그런 거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냉장고, 아이스크림. 요거 외우고 나서 공부 복습 끝이라고 말합니다. 백날 해봐야 정말 호갱짓입니다. 이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비슷한 유사 지문의 고퀄리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자신의 답을 맞추고 틀리는 이유를 반복 훈련시키는 게 지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과감하게 저는 상위권 애들이 좋아하고 중하위권 애들은 수업 듣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1, 2학년 때 얘기죠. 이제 수능이 2달 남았습니다. 2달 후에 똑같은 시험지로 어쨌든 답을 찍고 나와야 할 아이들이 난이도를 논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훈련을 하고 수능에 맞게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을 짜임새게 보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이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든 문제로 1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명인학원이 또 하나의 또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시대인재라고 워낙 유명하죠. 시대인재의 수학 모의고사가 되게 아이들에게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명인 본사하고 시대인재가 조인을 해서 그 시대인재의 문제를, 파이널 문제를 그 각 브랜치의 일산이든 어디든 명인학원의 대표 강사들이 해설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교시는 시대인재 모의고사로, 2교시는 황소은이 만든 변형 문제, 고난도 문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마 일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여기 계신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